평온했던 결혼 생활의 시작. 결혼한 지 10년 수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남편 민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공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며 모은 돈으로 어머니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보태어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집만큼은 꼭 지켜라.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곳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니도 병상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그래서 수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리라. 새로운 희망, 쌍둥이 임신. 결혼 10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은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곧 태어날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자. 민호도 아이용품을 사러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방을 꾸미느라 주말마다 바빴고 이름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 같으면 여보, 다녀왔어라고 밝게 인사하던 그가 말없이 신발만 벗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랑 동생이 당분간 같이 지내셔야겠어. 순간 수진의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상의조차 없던 말이었고 이미 결정된 듯한 민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손이 많이 필요해.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도움이 되고 동생도 지금은 갈 곳이 없어. 사업이 망해서 전세금까지 날렸거든.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맞아. 수진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준 자신의 재산인데 본인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민호는 아내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도 이미 정리하셨으니 이제 우리 집밖에 없어. 거절은 안 돼.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침입. 며칠 뒤 민호의 말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동생 민수는 큰 가방과 박스를 가득 들고 수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는 금세 낯선 신발들이 줄지어 놓였고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장롱과 낡은 소파, 생활도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하던 집은 순식간에 북적이고 어수선한 시댁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배치해둔 가구들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둔 공간마저 침해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부엌을 자신의 구역처럼 차지했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로 집안일을 수진에게 떠넘겼고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배를 안고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는 소음 때문에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임신으로 예민해진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임신 중의 시련. 출산을 앞두고 몸은 무겁고 쌍둥이를 품은 탓에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쳤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을 생각이야? 예전 며느리들은 임신해도 일 다 하고 살았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면 밥은 언제 할 거야? 손이 바쁜데 뭐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날아왔습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들어 허리와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고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나 때는 입덧 같은 게 없었는데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벽까지 게임을 한 후 늦잠을 자고 자신이 쓴 그릇조차 설거지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는 늘 쌓여 있었고 쓰레기도 제때 내놓지 않아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이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 수진은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빨래, 청소와 식사 준비로 지쳐갔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가장 힘든 것은 남편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수진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부모님 덕분에 아이 키우기 수월해질 거야라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임신 중인데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게 맞아? 당신이 예민한 거야.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 민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어머니와 동생과 이야기를 나눌 뿐 수진의 하루가 어땠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동생은 밥 먹었어요? 민호의 관심은 오직 가족들에게만 향했습니다. 수진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라고 말하면 당신도 이 집 며느리잖아. 당연한 일인데 뭘 그렇게 따져?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쌍둥이 출산 후의 지옥. 수진은 결국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과 딸이었고 병원에서 처음 아이들을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끝없는 집안일과 책임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허리와 어깨가 늘 무거웠고 수술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번갈아 울며 젖을 찾았습니다. 한 명을 재워놓으면 다른 한 명이 깨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수지는 하루에 3-4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돌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애만 본다고 며느리 역할 다 한 줄 알지 말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누워서 뭐하냐, 손이 바쁜데. 수진이 잠깐이라도 누워있으면 이런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의 이중고. 결국 빨래와 청소, 설거지와 식사 준비까지도 모두 수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4시에 기저귀를 갈고 5시에 다시 젖을 먹인 후 6시부터는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예전 며느리들은 더 부지런했다며 비교했고 우리 때는 애 셋을 낳아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라는 말로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아이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얼마나 편한데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애 보느라 허리 아픈데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소음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들면 게임 소리 때문에 다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수진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게임도 못하게 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 수진은 마음속 깊이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져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집은 분명 내 집인데 왜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걸까? 아이들을 재우고 잠시 의자에 앉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신 전 55kg이던 몸무게는 출산 후 47kg까지 떨어졌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3명의 변경 강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지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지쳐 가슴은 답답했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진의 고통을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는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이 집 말이야. 내 혼자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라. 며느리가 재산을 홀로 쥐고 있는 건 보기 좋지 않아. 공동명의로 바꿔야 한다. 순간 수진의 귀가 멎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왜 남편 이름과 함께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부모님이 저에게만 물려주신 집인데.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안 좋아 보이고 우리 민호가 기죽지 않겠니? 결혼했으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해야지. 그게 상식이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앉아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드려야지. 부부인데 뭐 그리 따질 게 있어? 수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건 내 부모님의 유언이야. 나에게만 지키라고 하신. 유언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가 시집온 며느리잖아. 시댁 말을 들어야지. 그날 밤 수지는 아이들을 안아 재우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한계. 수진의 인내는 끝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육아와 살림,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민수의 무책임한 생활, 그리고 민호의 무관심까지 더해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 용돈은 남편 월급에서만 드리세요. 제 돈에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폭발하는 갈등.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부모 용돈을 끊겠다고? 이 배은망덕한 것. 수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하루 3시간도 못 자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민수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황급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굴 위해 부모님을 모신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언성이 오가며 집안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왜 제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해요? 누굴 위한 가족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저를 위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순간 이성을 잃은 듯 탁자를 세게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컵과 접시가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아이들의 울음조차 외면한 채 수진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여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게 해줬는데.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수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절망과 결심, 짝! 순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머리는 옆으로 휙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번져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눈을 크게 뜨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손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은 부부관계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자초한 일이다. 입을 함부로 놀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며 수진을 몰아붙였고 민수는 비웃듯 형수가 너무 예민하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닌가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남편조차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순간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남았고 가슴속 깊은 곳까지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만큼은 지켜낼 거야. 법적 준비 과정. 다음 날 수지는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수지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뺨의 상처를 진단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우울감이라는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민호가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고 집안일을 강요하는 상황들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 상황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 수유일지, 성장 기록 등 모든 것이 수진 혼자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수진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부모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생전에 공증받아둔 유언장에는 이 집은 수진에게만 상속하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당황. 수진의 변화를 감지한 민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진정할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소송?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때린 순간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습니다. 잠깐,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저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법원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시어머니도 달려와서 소장을 확인한 후 경악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다 있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도 법정에서 증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판 과정. 첫 번째 조정 과정에서 민호 측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폭행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지속된 정신적 학대와 강요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결혼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조정위원도 수진의 증거들을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조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정에서 수지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이 30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하시고 저에게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가족들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임신 중이던 저에게 모든 집안일을 강요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신생아 쌍둥이 육아와 시가족 3명의 뒷바라지를 혼자 감당하게 했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예민하다, 당연한 일이다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고 산후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강요했고, 제가 거절하자 남편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수진이 제출한 증거들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폭행 직후 찍은 사진,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육아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이 수진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남편 측의 변명, 민호 측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 한 번의 실수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 아닙니까?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은 명백한 사실이며 10개월간 지속된 정신적 학대와 강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산후조리 기간 중 가해진 스트레스는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 강요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적 학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 판결이 내려진 날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 판결이 내려진 후 시어머니와 민수는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면서도 배은망덕하다, 후회할 거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수지는 담담했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수지는 시가족들이 가져온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예전의 깔끔한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었고 부모님의 사진도 제자리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게임 소리에 깨지 않았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지는 위자료와 양육비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고 자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 6개월 후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굴욕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민호에게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연락이 오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끝없이 참으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수진처럼 용기 내어 모든 걸 되찾았을까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과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수진의 선택은 사이다처럼 시원한 결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다른 극적인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